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이 영화를 본 지가 좀 시간이 이틀 정도 됐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그 평단의 상차는 사실 되게 간만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이고, 일단 평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대중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문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은 하마구치 류스케라고 하는 감독은 사실 이제 아트하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네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영화관들에게는 뭐 굉장히 환영받는 감독이고, 아무래도 낯선 영화가 불편한 일반 관객들에게는 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꽤 높은 감독입니다. 애초에 관객층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감독은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작품이 전작이었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갖다 영화한 작품으로, 그걸 무려 3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서 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크게 알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가 주목받게 된 케이스는 이제 아사코라는 영화였죠. 2018년도 영화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일종의 실험작에 가까운 영화들, 물론 이제 해피아워 같은 작품, 5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를 걸작으로 뽑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일반적인 영화 보기랑 좀 거리가 먼 영화이기 때문에 해피아워 같은 영화들을 5시간 넘는 영화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과 상상도 역시 높은 호평을 받았죠. 일단은 이 감독이 그 일반형적인 형태의 드루마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이 감독은 이제 일본의 지금 이제 가장 현재 진행형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의 반열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감독입니다. 뭐 일단 나이도 지금 45세니까 영화 감독 중에는 젊은 축에 속하는 감독이고요. 그가 만드는 스타일도 기존의 영화들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인데, 특히 이번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그의 전작들과는 좀 다른 영화들입니다. 주로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주로 다루는 그의 영화에서 매우 과언인,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말이 많았던 그런 그의 영화 세계와 달리 이 영화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타쿠미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과언의 인물이죠. 그리고 더구나 그가 말하는 모습은 일반인들에게 바로 자막이 표시가 제가 제대로 된 건지 일본어의 과문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답형의 말들, 그리고 반말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통 영화 리뷰를 할 때는 대부분 다른 참조 글들이나 이런 걸 거의 보지 않고 리뷰를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만의 좀 시각을 말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일단은 개봉 전에 열려 있는 이동진 평론가의 그, 그 해설이 영화 상영 후에 80분 정도 진행된 영화를 그 설명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이 한국 최고의 또 영화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좀 타당한 주장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일단 그 순서를 좀 뒤집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 영화의 제목부터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누가 생각해도 뭔가 좀 스릴러의 반어적 표현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 하마구치 류스케는 범상한 감독이 아닌 것답게 전혀 악이라고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영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사실 시작과 끝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지금 밑에서 숲에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트래킹 샷으로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긴 롱테이크의 트래킹 샷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영화의 시작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악이 되게 앰비언트가 강한 음악이죠. 음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되게 독특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음악이 깔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누가 바라보고 이러고 다 계속 쳐다보고 간다고, 즉 POV 시점샷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1.66대 1의 화면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 비스타 비전이라고 보이는 화면 사이즈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하의 영화의 공간에 상하의 폭을 넓게 잡아서 일단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폭넓게 묘사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상하의 구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붙어 있는 씬들은 저는 사실 좀 뚜렷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뭔가의 누군가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면 자연의 입장, 자연의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이 엔딩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파국을 맞이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나서 역시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음악이 똑같이 이어지고 영화의 결말에서 주인공 타쿠미로 보이는 인물의 숨소리와 함께 영화가 암전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 형식적인 측면들을 활용하는 방식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독특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쿠미,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타쿠미의 모습은요, 어, 도끼질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돼요. 이 타쿠미라는 인물은 지금 이제 영화에서 차차 밝혀지게 됩니다만, 특별한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고 되게 좀 친자연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타쿠미의, 이 영화의 전반부, 영화의 그 중반부까지는 거의 이 마을에서만 그 마을에서만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딱 중간쯤 되면 한 60분 정도 대략 흘러가면 이제 도쿄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이 지금 이 과문한 타쿠미와 그의 딸 하나죠. 딸이라고 하는 하나와의 주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타쿠미와 하나의 관계도 좀 이상하고요. 그 대화가 특별하게 서로 따뜻함이 느껴지긴 한데 그렇게 뭐 또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화의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타쿠미가 영화에서 하는 일이 이제 나무를 자르고요. 이 나무를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물을 떠요. 이 영화의 그 좋은 물맛을 나타내는 이 물맛으로 우동집이 지금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동집에 물을 떠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서 지금 이 청문회 장면이 상당히 길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캠핑장을 통해서 형성하려는 업체가 땅을 사서 그걸 조성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 마을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이 샘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글램핑장이 지어지는 위치가 일종의 상류에 있다는 것도 지정학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상류에 위치하게 되고, 거기서 그 상류에서
하수구가 문제가 됩니다. 하수구의 설치 예정지가 이들이 아까 먹으려고 했던 그 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만약에 글램핑장이 모두 맡았을 경우에 그래서 그리고 그 위치도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영화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일을 알고 있는 이 타쿠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글램핑장을 설치하는 원래는 연예기획사인데 코로나로 인한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이 일종의 형식적인 사업 계획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타쿠미에게 이제 나중에 도움을 얻으러 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영화의 도쿄 부분이라고 하는 영화의 중반부가 이르게 되고요. 그 중반부에서 일종의 이 영화에서 일종의 그죠 각인 효과 같은 건데 이 영화가 지금 여기 이제 그 베니스 영화제 포스터예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화를 보다 보면 도대체 악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릴러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의 존재를 좀 찾게 되지 않을까요? 전 은근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의식하게 계속 이 영화에서 악은 어디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떤 형식으로 묘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영화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이야기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영화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물을 떴을 때 이 사람이 만나는 인물을 저렇게 많은 물을 가지고 가져가려는 이유는 우동집에 이주해 온 지 한 4년밖에 안 된 부부의 우동집에 그 물을 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화의 후반부 장면인데요. 그들은 이 영화 속에서 물을 뜨다가 차에 물을 실으러 가고 총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소리를 들었을 때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전반부에서 항상 그 물 뜨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게 되냐면 이 타쿠미가 머리를 치면서 딸을 데려가는 걸 깜빡하게 돼요. 그리고 딸은 혼자 집에 걸어가죠. 그래서 영화의 이런 업어가는 장면에서 보면 이 딸을 만나서 업어가는 것은 이제 타쿠미가 이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에서 또 혹시 깜빡한 타쿠미가 딸을 찾으러 가는데 이번엔 딸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 영화에서 언급되는 그런 존재로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타쿠미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글램핑장에서도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언급되는 것은 뭐 식물도 있겠지만 사슴이라는 존재, 즉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램핑장의 위치가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결국은 사슴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은근히 부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줄거리의 요약을 말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들을 전해준다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들의 좀 어떻게 위약적인 형식미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없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트래킹 샷이라든가 이상한 카메라 사용들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가령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이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시퀀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장면이 예고편에 잠깐 등장을 하던데요. 영화 속에서 이 아이를 그 데리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타쿠미가 이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향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그 멈춰 있는 모습 뒤로 이제 장면이 와요. 근데 이걸 이제 이동진 평론가도 우리가 이 영화가 그런 우리 계속 영화의 상식적인 기법에서 속이고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은 인물의 시선을 따라서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타쿠미 시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타쿠미 시선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저 뒤에서 타쿠미가 끌고 있는 자동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타쿠미 시선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의 시선이죠. 그 영화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 사슴일까요? 네. 그런 시선적 요소들이 좀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 장면이 끝나서 들어온 타쿠미가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들한테 아이가 어디 갔죠? 하나가 어디 갔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가 기다리다가 그냥 혼자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안녕히 계세요 라고 또 반대로 돌아서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자동차 이제 분명히 타쿠미는 앞을 전방을 보고 있을 텐데 그 카메라는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학교의 뒤의 풍경을 뒤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2번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장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가 과연 이 그런 이상한 카메라 워킹, 트래킹 샷이라든가 이상한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도가의 그 노자나 장자가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의 원리는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며, 결국은 문제는 선악이라고 결정을 한 것은 인간이 인간이 결정한 일종의 편견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동양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관점에서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영화가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영화 속에 신비로운 존재,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어서 신비로운 존재인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타쿠미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 자연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나는 마을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마을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동집에서 필요한 물을 떠주거나, 그리고 이제 마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는 이민 개척 3세대라고 이제 마을 회관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유출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부인과는 사별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뭐 어떤 그 사진 속에 있는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녀가 남긴 피아노 같은 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사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아까 이제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쿄 시퀀스가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의 좀 그림이 조금 더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타카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마유줌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최초에 앞에 도쿄 시퀀스 앞쪽에서 글램핑장을 설명하러 온 연회 기획사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회의감을 깊이 드러내죠. 그래서 도쿄 시퀀스에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일종의 대화 시퀀스예요. 사실은 영화에서 피동적으로 앞부분의 회의 장면에서는 좀 밉살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타카하시의 경우에는 뭔가 뺀질거리는 느낌의 도시인의 인물입니다만, 정작 도쿄 시퀀스에 가서 이들은 그냥 말단 직원으로서 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지휘자, 그 CEO의 말을 들으며 그냥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찾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둘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제 의견이라기보단 이동진 평론가의 말을 해보자면, 상류와 하류라고 하는 느낌이,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자면 도쿄라는 공간은 상류고요. 도쿄에서 2시간 정도 걸린 이 시골 마을은 아마도 하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쿠미라고 하는 인물은 상류에 주거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하류에 주거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이 마을회의 시퀀스에서, 영화에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이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회장님이 하시는 그 주제어가 이 마을에 글램핑장을 설치하는 건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다. 상류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상류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그 주요 테마 중에 결국 상류와 하류라고 하는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연이고 누가 인간이고, 과연 누가 선이고 과연 누가 악이고, 그것은 도대체 누가 정했는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이 영화 사실 되게 후반부에 스포일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살인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살인이 벌어지는 것들이 에, 일반적인 도덕률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예. 일반적인 인간들이 그 인간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살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마도 많은 관객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변고를 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자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뭐 이 영화를 가지고 또 스포일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스포일러 얘기를 안 하면 이야기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서 결국은 뭐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이야기해보죠. 이 영화는 결국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가에서 아까 선악이라고 하는 거 있고, 우리가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영화의 이 정중하게 행동하는 다카시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마유주미라고 하는 남녀 직원이 영화에 이 마을로 이주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글램핑이 근데 이 다카시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그 일종의 회사에서 아까 상하류의 개념을 따지자면 일종의 상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인물이라는 게 이제 운전 시퀀스에서 등장해요. 그가 이제 그 임마라고 자꾸 마유주미라고 하는 여직원에게 부르게 되고, 마유주미는 그것에 대해서 큰 저항감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결국은 이제 이 사건, 이 점차 이 벌어지는 이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징후는 이 글램핑장의 문제 제기, 설명에 있어서 입장 차이로 보여줍니다. 타쿠미라고 하는 인물은 이들에게 니네들의 글램핑장은 사슴이 원래 다니는 길이다. 그럼 사슴이 다니는 길을
길을 갖다가 글램핑장에 설치하려면 3m 높이의 담장을 만들어야 된다. 과연 그런 글램핑장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설명을 참 들어요. 근데 이 타카시하고 마유주미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어, 과연 지금 이제 타쿠미가 얘기했을 때 당신이 이제 사슴들은 인간을 보면 겁이 많아서 도망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글램핑장을 설치하는 게 과연 문제일지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할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타쿠미는 반대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 글램핑장을 만든다면 사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죠. 그러면 타카하시와 마유미는 뭐 글쎄 어디로 가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언어적으로 인간의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타카하시를 과연 납득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결국은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영화의 마지막 파국을 맞이하는 행동의 힌트가 됩니다. 영화에서 이 타카하시는 이 그 정착의 가장 큰 이유로 이 영화의 후반부 아까 도쿄신 시퀀스 그러니까 도쿄 시퀀스를 보고 이 이주민을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상반되게 비교가 되는데 우동집을 운영하는 인물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들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겸손함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대지 않습니다. 그냥 타카시의 말에 수긍을 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의 앞부분에 그 풀을 보여주면서 이 풀이 들어가면 우동이 맛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실행해 보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과 도리에 수긍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타카시는 이 글램핑장의 문제를 자기 취업의 위치를 갖다가 이 글램핑장의 관리인으로 오고 싶어하고 그 글램핑장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글램핑장의 설치 자체가 문제일 텐데 이 타쿠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내가 사슴의 그 통로를 막는 게 과연 문제가 될 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 타쿠미와 딸 하나는 사실상 영화의 이 사슴에 대한 생태를 이야기하고요. 사슴이 인간에게 덤벼들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 둘이 대화가 아니라 타카시에게도 얘기를 해주는 말인데 사슴이 인간에게 덤빌 거라면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어서 도망갈 수 없거나 그것이 새끼이거나 어미였을 때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자연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가 결국은 이제 그런 위치일 거고 사실은 타쿠미는 영화에서 뭐 그것을 크게 내세우진 않습니다만 이 마을의 일종의 심부름꾼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밸런스,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균형을 얘기하는데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회의 장면에서도 타쿠미의 조언은 그런 겁니다. 타쿠미가 펼쳐지는 이야기에서도 언급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영화는 마을 주민들이 그 글램핑장의 설치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식수 문제라든가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 밸런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타카시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화의 결말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 지금 지루한 리뷰를 계속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후에는 굳이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발 듣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영화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영화에서 마지막에 하나라는 이 소녀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 하나 아까 얘기했었죠. 타쿠미는 영화의 앞과 그 도쿄 시퀀스가 영화 중반부에 위치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타쿠미는 건방증이 있어서 딸이 딸을 데리러 간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거죠. 심부름꾼은 네, 자연의 심부름꾼, 마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의 딸을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딸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숲을 거닐며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주의를 한번 듣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자연 그 악기를 연구하는 깃터를 이 마을의 이장 그 마을의 회장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챔볼로라고 하는 악기인가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깃터를 갖다 주면서 야 이건 고마운데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해요. 이미 영화에는 약간 이제 비극을 예고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또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마을이 이제 이 소녀를 찾으러 가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인정 미담으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애를 써서 뭔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뭔가 결과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타카시도 외부인이고 마유주미도 이 여성도 외부인입니다만 똑같은 마음으로 소녀를 찾으러 가요. 이 참고로 마유주미는 사실 하나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물과도 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영화의 전반부에서 그 이 엉겅퀴라고 하는 거 이 욕이죠. 그 오디 종류지 사이가 좀 약해가지고 식물 쪽에는 그걸 만지지 말고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이 타쿠미가 하는데 딸은 만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가 흘러나와서 나중에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면 저거를 만진 거 아니야? 이 하나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만진 게 아니고 마유주미가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손을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돼서 그 하나가 있었던 타쿠미의 집자리에 이제 마유주미는 대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제 그 타카시라고 하는 이 빨간 옷을 입은 남자, 빨간 옷을 입은 남자, 패션 센스가 없죠. 이 남자랑 타쿠미랑 이제 같이 타쿠미가 찾으러 가는데 이제 타카시가 개입을 해서 쫓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하나가 그 상처를 분명히 입은 걸로 보이는 사슴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영화의 이제 결말에 가면 쓰러져 있는데 하나가 왜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다음에 타카시가 계속 그 하나를 향해서 뛰어가려고 해요. 아빠는 근데 그걸 제지하죠. 타쿠미는 제지하죠. 자 그러면서 어, 뛰어가려고 하는 타카시를 오히려 타쿠미가 목을 졸라버립니다. 이제 초크라고 하죠. 초크를 걸어가지고 목을 졸라버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요 영화의 전경으로 빠지면 후반부에서 이렇게 막 비틀거리다가 다시 쓰러지거든요.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살았나 싶었는데 다시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타쿠미는 쓰러진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들이 발견했을 게 언덕을 넘어서 하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는 그 상처를 입은 새끼와 그 다음에 어, 어미사슴을 만나서 일종의 대치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타카시는 뛰어가려고 하는데 막죠. 누구를 이 타쿠미는 막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처 입은 사슴이라든가 영화에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사슴 뼈가 나오거든요. 사슴 해골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때 이제 이 타쿠미가 이제 하나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은 덫에 걸려서 죽은 새끼 사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처 입어서 쓰러진 사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금기 같은 거라고 말할까요? 사슴을 건드리지 터치하지 않는다. 일종의 사슴은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계에서 결국은 이제 어, 이 어떻게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영화 보면 코피가 흐르면서 하나는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타카하시가 뛰어가려는 걸 막은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손절시키고, 그 다음에 숲을 향해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차를 끌고 온 쪽이 아니라 숲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긴 롱트래킹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롱트래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는 숨소리가, 타쿠미의 숨소리와 함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막이 뜨면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신화적이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인간의 도덕률의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개입이 금지된 것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희생되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랑은 별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아까운 사람이 빨리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것과 죽고 사는 문제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말하자면 자연에서 지켜야 될 자연의 법칙들을 타카하시는 개입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고,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타쿠미는 그를 막아버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카하시와 하나의 관계 역시도 이러좀 말하자면 이제 그 자연의 수호자로서의 금기, 그러니까 그의 교육, 하나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숲을 같이 거닐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와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타쿠미가 집에서 이 공초회 끝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어, 딸이 하나가 이제 막 목을 조르거나 덤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가 그 반응을 안 하는 아빠, 그 반응이 계속 그림만 그리고 이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화내고 가버리는 장면 정도가 이들의 교감 장면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 속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려하는 장면이 한 장면 등장해요. 중간 정도에 하나가 꿈을 꾸고 사슴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영화의 거의 끄트머리에 다시 현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이 범신론 쪽으로 범신론이 아니라 도가적 아까 사상, 그러니까 일단 그 범신론적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란 결국 도덕률의 문제인 거고, 이 도덕률의 문제를 벗어나 있는 인간의 자연의 룰에 대한 이쪽의 영화적 방식의 폐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무형의 존재이긴 하지만 사슴 또는 다른 형태의 제 3의 시선, 자연의 시선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또 사슴의 시선일 수도 있거든요. 영화의 이제 특히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는 실제로 사슴 쪽에서 위치해서 바라보는 장면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물론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어느 정도 좀 차용한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씀도 어디까지나 언젠가부터 이제 앞에 스토리를 요약하신 다음에 전제 조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차이와 반복이라고 할까요? 반복되는 것에서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이제 그런 형식미 같은 것들이 또 큰 재미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바로 이제 이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그런 좀 경계의 지점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상류와 하류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가 굉장한 이야기꾼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사실 영화는 과언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사량도 많지 않고, 영화가 흘러가는 모습들도 계속 저기 독특하죠. 그래서 그 영화의
그런 형식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그 일상 속에 있는 공간들을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신화적인 정도의 이를 정도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낸다는 측면에서 하마구치 류스케가 굉장히 흥미로운 감독이라는 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대화 시퀀스가 길게 이어지고요. 아까 했던 다카시와 마유주미의 관계에서도 그 속에서 일종의 하류의 지저분함, 그러니까 즉 연예기획사라고 대표를 내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타카시가 던진단 말이에요.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어. 마유주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회사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전 큰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대로 쓰레기들이 집합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썩어버린 그 도쿄 그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죠. 그 세계가 과연 이 화해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도 사실은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악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해석의 여지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파격적인 결말이 주는 환기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일반 관객들이랑 하게 되는데 그 왜 저러지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재차 관람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그 되게 미묘한 그 형식미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보다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놓친 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이제 이 시네필들에게는 되게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에 영화를 한두 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 진짜 목미란 말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 뭐, 너무나 익숙한 형식적인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 이야기를 보면서 지겨워하는 관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 뭐, 그 다음에 요르코스 란티모스의 뒤틀기,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오픈된 결말이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 그냥 제가 느낀 지점을 그냥 주저리 정도 떠들었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그 한 80분 정도를 갖다가 해설을 열심히 진짜 대꾸밭줄을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는데 당연히 뭐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제가 그냥 보는 눈 높이에서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영화적 경험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 안 돼서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그런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뭐 제 나름의 소감이었습니다. 뭐 해설 레벨은 안 되고 그냥 소감, 감상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소마 시네마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